서울의 한적한 교외 지역, 비가 그친 후에 고요한 아침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촉촉한 습기가 남아 있었다. 강남구에서 벗어난 이곳은 부유층들이 도시의 혼잡함을 피해 지은 호화로운 저택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최정원은 그의 충직한 반려견 용가미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다. 용가미는 3살 된 진돗개로 최정원이 군 복무 시절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구조한 개였다. 그날 이후로 용가미는 최정원의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용가마, 오늘도 기운차게 산책하자. 최정원이 용가미의 갈색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들은 산책로를 따라 걷던 중 갑자기 용가미가 길을 쫑긋 세우고 멈춰섰다. 최정원도 따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용가미는 계속해서 어떤 방향을 응시했다. 무슨 일이야, 용가마? 용가미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톤으로, 그리고 점점 더 격렬하게. 최정원이 용가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멀리 대형 저택 쪽으로 이어지는 진흙탕이 보였다. 어젯밤의 폭우로 인해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이곳 일대를 덮고 있었다. 저기 뭐가 있는 거야? 용가미는 최정원의 손에서 목줄을 빼내고 진흙탕 쪽으로 달려갔다. 최정원은 당황하여 뒤를 쫓았다. 용가마, 돌아와. 하지만 용가미는 이미 진흙탕 가까이에 도착해 있었고 점점 더 격렬하게 짖고 있었다. 최정원이 가까이 다가가자 진흙 속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뭐지? 그는 조심스럽게 진흙에 발을 디뎠다. 그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진흙 속에 아기가 있었다. 겨우 몇 개월 된 것으로 보이는 아기였다. 아기는 진흙에 반쯤 묻혀 있었고 주변에는 무너진 철조망의 날카로운 가시철사가 위험하게 널려 있었다. 폭우로 인해 산비탈에서 무너진 가시철사 울타리였다. 세상에, 어떻게 아기가 여기에? 최정원은 즉시 아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발은 깊은 진흙에 빠져들었다. 게다가 날카로운 철사들이 진흙 속에 숨겨져 있어 더욱 위험했다. 이대로는 접근하기 어렵겠는데. 그때 용가미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치 뭔가를 알리려는 듯한 의도적인 짖음이었다. 용가미는 잠시 최정원을 바라본 후 조심스럽게 진흙 속으로 들어갔다. 놀랍게도 용가미는 깊은 진흙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아기 쪽으로 다가갔다. 용가마, 조심해. 용가미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구조견처럼 정확하게 아기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기 주변의 진흙을 발로 파내기 시작했다. 최정원은 그 광경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한편 그 고급 저택에서는 극도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도원,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 중 한 명이자 K테크그룹의 회장은 자신의 6개월 된 아들 강민우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체 어떻게? 강도원의 절망적인 외침이 저택을 가득 채웠다. 그의 아내 박소희는 충격으로 인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 비서인 김정석이 상황을 설명했다. 어젯밤 폭우로 인해 저택 뒤편 경사면이 일부 무너졌습니다. 아기 방 쪽 창문이 강한 바람에 열렸고 그곳에서 아기가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즉시 수색을 시작했지만 강도원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모든 인력을 동원해. 우리 아들을 찾아야 해. 그때 저택의 경비원 중 한 명이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저택 아래쪽 진흙탕에서 뭔가 발견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기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강도원과 박소희는 즉시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다. 진흙탕에서는 최정원이 용가미의 도움으로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용가미는 이미 아기 주변의 진흙을 파내어 아기가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날카로운 철사들이 아기 주변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아기를 옮길 수 없어. 최정원은 주변을 살폈다. 그때 용가미가
다시 한번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용가미는 조심스럽게 입을 벌려 아기의 옷자락을 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용가마, 정말 대단하구나. 최정원은 가까이에서 손을 뻗어 용가미가 들어올린 아기를 받아들었다. 아기는 진흙과 물에 젖어 있었지만 다행히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약하게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다행이다. 살아있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강도원과 박소혜, 그리고 저택의 경비원들이었다. 우리 아들, 박소희가 절규하며 앞으로 뛰어나왔다. 최정원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고 진흙탕에서 나왔다. 용가미도 함께 따라 나왔다. 용가미의 몸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제 개가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저쪽 진흙탕에 빠져 있었고 주변에 무너진 철조망에 가시철사가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받아들었다. 강도원은 충격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최정원과 용가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구해준 겁니까? 최정원은 용가미를 가리키며 말했다. 사실은 제 개 용가미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기를 안전하게 구해냈습니다. 강도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당신과 당신의 개가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그때 저택에서 달려온 의료진이 도착하여 즉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아기는 몇몇 찰과상과 가벼운 저체온증 외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강도원은 최정원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제 이름은 강도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당신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최정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용감이에요. 강도원은 용가미를 바라보았다. 진흙으로 뒤덮인 개였지만 그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다. 최정원 씨, 그리고 용가미, 오늘 당신들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최정원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별 말씀을요. 누구든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강도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개도 정말 특별한 개군요. 박소희가 아기를 안고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민우를 구해주셔서. 최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용가미에게 감사하세요. 그가 진짜 영웅입니다. 그렇게 위기는 넘겼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도원은 자신의 아들을 구한 최정원과 용가미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들을 저택으로 초대했다. 최정원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강도원의 진심 어린 요청에 결국 승낙했다. 저택에 도착하자 최정원과 용가미는 그곳의 웅장함에 감탄했다. 대리석 기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넓은 정원이 있는 이곳은 마치 궁전과도 같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택의 집사인 박지훈이 그들을 안내했다. 강도원은 이미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소희가 이제 깨끗이 씻겨진 아기 민우를 안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최정원 씨, 그리고 우리의 영웅 용가미도요. 강도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용가미도 이미 깨끗이 목욕을 마친 상태였다. 저택의 직원들이 잠시 그를 데려가 진흙을 씻겨주었다.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었는데. 최정원이 말했다. 강도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당신들이 우리 아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도원은 최정원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최정원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최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연과 동물 사진을 찍고 있어요. 강도원의 눈이 반짝였다. 사진작가라. 정말 멋진 직업이네요. 저희 회사 K테크 그룹에서도 마케팅 부서에 좋은 사진작가가 필요한데. 최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강도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각자의 길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그때 박소희가 용감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용감이는 친근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용감이, 내가 우리 민우를 구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박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용감이는 마치 이해한 듯이 살짝 짖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민우의 작은 손을 핥았다. 아기는 그 감촉에 깔깔 웃었다. 정말 신기하군요. 용감이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나요? 강도원이 물었다. 최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특별한 구조 훈련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감이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고 특히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타고난 재능인가 보군요.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강도원은 최정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최정원이 과거에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용감이를 군 복무 중에 강원도에서 구조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특수부대 출신이셨군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던 거군요. 강도원이 감탄했다. 최정원은 겸손하게 웃었다. 군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도원은 최정원에게 진심 어린 제안을 했다. 최정원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족은 최근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사고도 그중 하나일 수 있고요. 최정원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강도원을 바라보았다. 우리 회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경쟁사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 몇 차례 저와 가족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경험과 판단력, 그리고 용감이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도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 가족의 경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충분한 보상과 함께요. 최정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경호라. 저는 경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당신의 군 경험과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용감이와의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야말로 제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최정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유로운 생활을 좋아했지만 강도원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강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고민하세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여기 머물러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요. 최정원은 동의했다. 그는 용감이와 함께 저택의 손님방에 머물기로 했다. 그날 밤 최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도원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그의 자유로운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의미했다. 어떻게 생각해, 용감아? 용감이는 최정원의 발치에 누워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내가 결정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겠지. 그때 갑자기 용감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일어났다. 그는 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최정원도 경계태세를 갖추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복도를 조용히 걷고 있었다. 최정원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아기의 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누구지? 최정원은 용감이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낸 후 조심스럽게 그 남자의 뒤를 따라갔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수상했다. 남자가 아기 방 앞에 도착하자 최정원은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붙잡았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놀라 몸을 돌렸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가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남자는 재빨리 최정원을 밀쳐내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용가미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용가미는 위협적으로 짖으며 남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소란에 저택의 경비원들이 달려왔고 곧 그 남자는 제압되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저택에 침입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만약 최정원과 용가미가 없었다면 아기 민우는 또다시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도원은 최정원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어젯밤 일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아들이 또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강도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제 회사의 새로운 기술을 노리는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강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정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강도원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강도원 씨, 어제 제안하신 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강도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최정원 씨.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용가미와 저는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도원은 기꺼이 동의했다. 물론입니다. 당신과 용가미가 원하는 대로 일하세요. 우리는 결과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최정원과 용가미는 강도원 가족의 새로운 경호원이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최정원은 저택 전체를 용가미와 함께 돌아다니며 취약점을 찾았다. 용가미는 특히 냄새를 통해 이전에 침입자가 들어온 흔적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담장 부분이 가장 취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창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최정원의 조언에 따라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새로운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경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었다. 하지만 최정원은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누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강도원의 가족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 내부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정원이 강도원에게 말했다. 강도원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내부자라.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은 모두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 합니다. 최정원은 저택의 모든 직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의심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과 과거를 면밀히 관찰했다. 한편 용가미는 아기 민우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다. 아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용가미도 함께였다. 박소희는 용가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용가미가 정말 민우를 좋아하나 봐요. 박소희가 말했다. 최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네, 용가미는 항상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정원은 강도원 가족과 더 친밀해졌다. 그는 강도원의 사업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왜 그들이 표적이 되었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K테크그룹은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중이었다. 이 기술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알고리즘이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의료, 보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비즈니스 도구가 아닙니다. 강도원이 설명했다. 이건 인류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도구예요.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최정원은 점점 더 임무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한 부유한 가족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었다. 어느 날 밤 최정원이 저택 주변을 순찰하고 있을 때 용감이가 갑자기 정원 한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용감아? 용감이는 계속해서 그 방향을 가리키며 짖었다. 최정원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그는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재빨리 손전등을 비추었다. 누구십니까? 빛에 비춰진 것은 놀랍게도 저택의 주방장 이석진이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최정원을 바라보았다. 아, 최정원 씨. 저는 그냥 담배 좀 피우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정원의 눈에는 이석진의 행동이 수상해 보였다. 그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원 구석에 숨기는 것처럼 보였다. 이석진 씨,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이석진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정말 아무것도. 용감이가 갑자기 이석진 쪽으로 달려가 그의 주머니를 물었다. 이석진이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가 떨어졌다. 이게 뭡니까? 최정원이 그 기기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작은 녹음 장치였다. 이건... 이석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최정원을 밀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정원은 빠르게 그를 쫓아가 붙잡았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겁니까? 이석진은 침묵했다. 최정원은 그를 저택 안으로 데려가 강도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주방장이 스파이였다고요. 강도원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네, 이 녹음 장치를 정원에 숨기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대화나 회의 내용을 도청하려던 것 같습니다. 경찰이 호출되었고 이석진은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그는 K테크그룹의 경쟁사인 엘테크에서 보낸 스파이였다. 그는 6개월 전부터 강도원의 저택에서 일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가 아기 민우를 노린 것일까요? 박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택의 보안은 더욱 강화되었다. 모든 직원들이 철저한 배경 조사를 받았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위험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강도원이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그는 경상만 입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곧 밝혀졌다. 누군가 브레이크 선을 의도적으로 손상시켰습니다. 경찰이 보고했다. 이 모든 사건들로 인해 강도원 가족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박소희는 아기 민우의 안전을 더욱 걱정했다. 이대로는 안전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박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강도원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기술 개발을 중단해야 할까? 최정원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감이도 마치 이해한 듯이 강도원 가족 주변에서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아기 민우에 대한 그의 보호 본능은 더욱 강해졌다. 어느 날 박소희가 아기 민우를 데리고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용감이는 항상 그들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용감이가 크게 짖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용감아? 박소희가 물었다. 용감이는 계속해서 담장 쪽을 향해 짖었다. 그리고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무언가가 날아왔다. 용감이는 재빨리 박소희와 민우 앞으로 뛰어들었다. 세상에, 박소희가 소리쳤다. 그것은 작은 폭발물이었다. 다행히 큰 폭발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최정원은 즉시 현장에 도착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용감이 덕분에 괜찮아요. 박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정원은 담장 주변을 조사했지만 범인의 흔적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도원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일시적으로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도원이 최정원에게 말했다. 더 안전한 곳으로요. 최정원은 동의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저와 용감이도 함께 하겠습니다. 강도원 가족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별장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그곳은 접근이 어렵고 외부와 차단된 안전한 장소였다. 이동 당일 그들은 비밀리에 저택을 떠났다. 최정원은 가능한 모든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출발시켜 추적을 어렵게 하고 경로도 수시로 변경했다. 하지만 그들이 산속으로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일기예보에서는 막다고 했는데 강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최정원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폭우는 시야를 가리고 도로를 위험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산속이라 산사태의 위험도 있었다.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합니다. 최정원이 말했다. 그들이 산길을 오르던 중 갑자기 도로 앞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죠? 박소희가 놀라 물었다. 최정원은 차를 멈추고 앞으로 다가갔다. 도로 일부가 산사태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이대로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최정원이 보고했다. 강도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길은 없나요? 있긴 하지만 그 길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좁고 가파른 산길이에요. 그들은 잠시 고민했다. 뒤로 돌아가면 추적자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가는 것도 위험했다. 일단 가까운 산장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최정원이 제안했다. 강도원은 동의했다. 그게 좋겠군요. 그들은 근처에 있는 작은 산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되었지만 임시 대피소로는 충분했다. 다행히 내부는 깨끗했고 기본적인 생활용품들도 갖추어져 있었다. 여기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시다. 최정원이 말했다. 그들은 산장에 짐을 풀었다. 박소희는 아기 민우를 돌보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괜찮을까요? 여기서. 최정원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걱정 마세요. 이곳은 지도에도 잘 나와 있지 않은 곳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용감이의 행동은 달랐다. 그는 계속해서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며 특히 창문 쪽을 주시했다. 용감이가 뭔가 감지한 것 같아요. 최정원이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밖을 살폈다. 폭우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았지만 그는 어렴풋이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원은 즉시 모든 불을 끄고 강도원 가족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용감이와 함께 외부 상황을 살피기 위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다.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용감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특정 방향을 가리켰다. 최정원은 그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3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산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떻게 우리를 찾았지? 최정원은 중얼거렸다. 그는 빠르게 산장으로 돌아와 상황을 설명했다. 무장한 남자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폭우 속에서 어디로 가죠? 박소희가 공포에 질려 물었다. 최정원은 잠시 생각했다. 산속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산에는 제가 알고 있는 은신처가 있어요. 당신이 이 산을 아는군요. 강도원이 놀라 물었다. 네, 저는 군 시절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산의 지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서둘러 필요한 물품만 챙겨 산장의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폭우 속에서 산길을 걷는 것은 매우 위험했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조심하세요. 이 길은 미끄럽습니다. 최정원이 앞장서며 말했다. 용가미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그들을 보호했다. 특히 아기 민우가 있는 쪽을 더욱 신경 썼다. 그들이 산속 깊이 들어갈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렸다. 박소희는 아기 민우를 안고 공포에 떨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절벽 근처에 작은 동굴이 있어요. 그들이 절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움직이지 마. 그들은 얼어붙었다. 뒤를 돌아보니 무장한 남자 중 한 명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었다. 천천히 이리로 오시오. 최정원은 강도원과 박소희에게 눈짓을 했다. 그들은 그의 의도를 이해하고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내가 말했잖소. 움직이지 말라고. 남자가 화를 내며 총을 겨눴다. 그때 용가미가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가 남자의 팔을 물었다. 남자는 놀라 총을 떨어뜨렸다. 이런 망할. 최정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다가가 남자를 제압했다.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2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모두 엎드리세요. 최정원이 소리쳤다. 강도원과 박소희는 재빨리 엎드렸다. 2명의 남자들이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최정원은 빠르게 움직여 근처의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용가미도 그를 따라 숨었다. 나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족에게 총을 쏘겠소. 최정원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그가 나가면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고 나가지 않으면 강도원 가족이 위험했다. 그때 용가미가 그에게 특별한 눈빛을 보냈다. 마치 나를 믿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용가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용가미는 결심한 듯했다. 그는 갑자기 바위 뒤에서 뛰어나와 산길 아래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움직임에 2 남자의 시선이 끌렸다. 저기다. 한 남자가 용가미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용가미는 빠르게 움직여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쫓아가. 2 남자 중 한 명이 용가미를 쫓아 산길 아래로 내려갔다. 이제 남은 남자는 한 명뿐이었다. 최정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바위 뒤에서 나와 재빨리 남은 남자를 향해 돌진했다. 남자는 놀라 총을 발사했지만 빗나갔다. 최정원은 남자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괜찮으세요? 최정원이 강도원과 박소희에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용가미는... 박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최정원도 용가미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강도원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일단 동굴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더 안전할 거예요. 그들은 서둘러 절벽 근처의 동굴로 향했다. 동굴은 작았지만 비와 추적자들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용가미를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최정원이 말했다. 위험해요. 당신까지 위험에 처하면 안 됩니다. 강도원이 말했다. 하지만 최정원은 결심했다. 용가미는 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를 두고 갈 수 없어요. 최정원은 동굴을 떠나 용가미를 찾아 산길을 내려갔다. 폭우는 계속되었고 시야는 더욱 제한되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용가마, 어디 있니? 그는 계속해서 용가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가 산길을 더 내려가자 갑자기 아래쪽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용가마. 최정원은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용가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쓰러진 남자가 있었다. 용가마, 괜찮아. 최정원은 용가미에게 달려갔다. 용가미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쓰러진 남자의 손에는 용감이가 물어 쓰러뜨린 흔적이 있었다. 정말 용감하구나, 용감아. 최정원은 조심스럽게 용감이를 안아들었다. 용감이는 약하게 울며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함께 돌아가자. 그들이 동굴로 돌아왔을 때 강도원 가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용감이, 다행이다. 박소희가 기뻐했다. 최정원은 용감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깊지 않은 상처였다. 잠시 여기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그들은 동굴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강도원은 제압된 남자에게서 얻은 정보를 공유했다. 그는 엘테크의 사주를 받은 용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파견된 거죠.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위치를 알았을까요? 최정원이 의문을 제기했다. 강도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내부 정보 유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 또 다른 스파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이 끝나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폭우는 점차 약해졌다. 용감이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아기 민우 곁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완전히 그쳤다. 하늘은 맑았고 산속은 평화로워 보였다.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최정원이 말했다. 그들은 동굴을 떠나 원래 계획했던 별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용감이는 다리 상처 때문에 약간 절뚝거렸지만 여전히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몇 시간의 이동 끝에 그들은 마침내 별장에 도착했다. 별장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외부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제야 좀 안심이 되는군요, 강도원이 말했다. 하지만 최정원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은 별장에 짐을 풀고 휴식을 취했다. 박소희는 아기 민우를 돌보며 용감이의 상처도 정성껏 치료했다. 용감이,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박소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용감이는 마치 이해한 듯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핥았다. 최정원은 강도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여기서 얼마나 머물 예정이신가요? 강도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정도요. 그동안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신뢰할 수 있는 부사장이 임시로 회사를 이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원격으로 기술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안전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강도원은 별장 내에 작은 연구실을 꾸미고 기술 개발을 계속했다. 박소희는 아기 민우를 돌보며 가끔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최정원과 용감이는 계속해서 주변을 순찰하고 경계했다. 용감이의 상처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는 여전히 약간 절뚝거렸지만 활동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경계심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약 2주가 지났을 때 강도원은 기쁜 소식을 전했다.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면 완료될 것 같아요. 이 소식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다.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더 이상 그들은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용감이가 갑자기 거실에서 짖기 시작했다. 모두가 긴장했다. 무슨 일이지? 최정원이 용감이에게 다가갔다. 용감이는 창문 쪽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짖었다. 최정원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여러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별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침입자입니다. 최정원이 소리쳤다.
강도원과 박소희는 즉시 긴장했다. 박소희는 아기 민우를 품에 안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요? 강도원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최정원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이 별장에 비밀 공간이 있나요? 강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실이 있습니다. 비상용 대피소예요. 서둘러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지하실로 향했다. 지하실은 별장 주방의 찬장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그곳은 작았지만 기본적인 생활용품과 식량이 갖추어져 있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정원이 말했다. 너무 위험합니다. 박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최정원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용감이와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최정원과 용감이는 조심스럽게 지하실을 나와 별장 내부를 확인했다. 침입자들은 아직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곧 침입할 것이 분명했다. 용감아, 조용히 있어. 최정원이 속삭였다. 그들은 창문 근처로 다가가 상황을 살폈다. 밖에는 약 5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별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정면 공격은 힘들겠는데. 최정원은 주변을 살펴 무엇이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그때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냥용 활과 화살에 멈췄다. 이걸 사용할 수 있겠군. 그는 조심스럽게 활을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군 시절 사격 훈련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던 사람이었다. 활도 그에게는 익숙한 무기였다. 침입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켜야 해. 최정원은 별장 뒤편의 창고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화살이 창고의 금속 지붕을 맞추자 큰 소리가 났다. 침입자들은 즉시 그쪽으로 주의를 돌렸다. 거기에 누가 있다. 2명의 침입자가 창고 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남은 침입자는 3명이었다. 용감아, 내 신호를 기다려. 최정원은 다시 한번 화살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별장 옆의 나무를 향해 쏘았다. A 화살이 나무를 맞추자 침입자들은 다시 한번 주의가 분산되었다. 이거 함정인가? 한 명의 침입자가 의심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이제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정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용감이에게 신호를 보냈다. 용감이는 빠르게 별장 뒤쪽으로 달려가 크게 짖기 시작했다. 개소리다. 침입자들은 다시 한번 주의가 분산되었다. 그들이 용감이의 소리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최정원은 빠르게 움직여 가장 가까운 침입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는 침입자의 뒤에서 조용히 접근한 후 재빨리 그를 제압했다. 그리고 그의 무기를 빼앗았다. 한 명 해결. 이제 그에게는 무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가능하면 총을 쏘고 싶지 않았다. 소리가 나면 모든 침입자들이 그의 위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용감이는 계속해서 짖으며 침입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그는 마치 숲속을 뛰어다니며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저 개를 잡아. 2명의 침입자가 용감이를 쫓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남은 침입자는 단 1명뿐이었다. 최정원은 조용히 그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발 아래에 있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누구야? 침입자가 돌아서며 총을 겨누었다. 최정원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이미 그의 존재는 노출된 상태였다. 나와. 안 그러면 쏜다. 최정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다. 용감이가 다시 나타나 침입자의 뒤에서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뭐야? 침입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최정원은 재빨리 나와 그를 제압했다. 움직이지 마. 최정원은 침입자의 무기를 빼앗고 그를 묶었다. 이제 별장 주변의 3명의 침입자는 모두 제압되었다. 하지만 아직 창고 쪽으로 간 2명이 남아 있었다. 용감아, 잘했어. 이제 지하실로 돌아가자.
그들은 조용히 지하실로 돌아갔다. 강도원과 박소희는 그들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강도원이 물었다. 3명은 제압했지만 아직 2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창고 쪽에 있어요. 경찰에 연락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소희가 제안했다. 최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산속 깊은 곳입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대처해야 합니다. 강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 연구실에 비상용 발신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보안회사에 즉시 알림이 가고 그들이 헬리콥터를 보낼 거예요. 좋은 생각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강도원은 연구실의 위치와 발신기가 있는 곳을 정확히 설명했다. 제가 가서 발신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최정원은 다시 한번 지하실을 나와 조심스럽게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은 별장 2층에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 연구실에 도착했다. 여기 있군. 그는 책상 위에 있는 작은 기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손바닥 크기의 장치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시 보안회사에 경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이었다. 그가 막 발신기를 손에 쥐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남자는 총을 겨누며 최정원에게 명령했다. 최정원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당신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별장에서 나가세요. 여기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건 바로 당신 손에 있는 그 장치야. 최정원은 놀랐다. 그들은 발신기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그냥 휴대폰입니다. 거짓말 마. 그건 강도원의 인공지능 기술이 담긴 장치야. 그걸 내놔. 최정원은 그때 깨달았다. 침입자들은 강도원의 기술을 찾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발신기를 기술이 담긴 장치로 오해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최정원은 천천히 발신기를 내밀었다. 남자가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최정원은 재빨리 버튼을 눌렀다. 발신기에서 작은 빛이 깜빡였다. 뭐야? 내가 뭘 한 거야? 남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최정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움직여 남자의 총을 향해 손을 뻗었다. 두 사람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다. 이 자식. 남자는 힘이 셌지만 최정원은 특수부대 출신에 훈련된 전사였다. 그는 재빨리 남자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움직이지 마. 최정원은 남자의 총을 빼앗아 그를 겨누었다. 남자는 분노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너희들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이미 강도원의 기술을 거의 다 복제했다고. 무슨 말이야? 회사 내부에 우리 스파이가 있어. 그는 이미 거의 모든 정보를 빼냈지.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알고리즘뿐이야. 최정원은 충격을 받았다. 강도원의 회사 내부에 또 다른 스파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재빨리 남자를 묶고 발신기를 확인했다. 다행히 버튼은 제대로 작동했고 이미 보안회사의 알림이 전송된 상태였다. 이제 돌아가야 해. 그는 연구실을 나와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때 그는 창밖으로 마지막 남은 침입자가 별장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제 한 명만 남았군. 최정원은 재빨리 몸을 숨기고 침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침입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는 뒤에서 재빨리 다가가 그를 제압했다. 내 동료들은 이미 모두 제압되었다. 포기해. 침입자는 잠시 저항하려 했지만 최정원의 강한 압박에 곧 항복했다. 이제 모두 해결됐군. 최정원은 모든 침입자들을 안전하게 묶고 지하실로 돌아갔다. 강도원과 박소희는 그를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모두 안전합니다. 그리고 발신기도 작동시켰어요. 곧 구조대가 올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정원 씨, 강도원이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최정원은 그들에게 침입자에게서 들은 정보를 전했다. 회사 내부에 또 다른 스파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많은 정보를 유출했다고 해요. 강도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군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최근에 몇몇 프로젝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스파이인지 찾아내야겠습니다. 약 1시간 후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보안 회사의 구조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신속하게 침입자들을 체포하고 강도원 가족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제 안전해요. 보안 책임자가 말했다. 강도원 가족은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다. 최정원과 용감이도 함께였다. 서울에 도착한 후 그들은 즉시 강도원의 회사로 향했다. 스파이를 찾아내야 합니다. 강도원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모든 핵심 직원들이 비상회의를 위해 소집되었다. 강도원은 최정원과 함께 모든 직원들의 행동과 접근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의심스러운 패턴을 발견했다. 마케팅 부장인 정민호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이상한 시간에 연구실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다. 정민호, 그가 스파이였을까요? 강도원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최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정민호를 개인 사무실로 불렀다. 정민호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묻어났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강도원은 직접적으로 물었다. 정민호 씨, 최근에 연구실에 자주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민호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위해 기술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정이 넘어서 들어갔나요? 그것도 여러 차례. 정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용감이가 갑자기 정민호에게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용감이는 그의 주머니를 노려보고 있었다. 용감이가 뭔가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최정원이 말했다. 정민호는 갑자기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최정원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세요. 최정원은 정민호의 주머니를 뒤졌다. 그 안에는 작은 USB가 있었다. 그것은 분명 기술 정보가 담긴 장치였다. 이게 뭡니까? 정민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패배를 인정한 듯 고개를 숙였다. 엘테크에서 많은 돈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강도원의 표정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을 믿었는데. 정민호는 경찰에 인계되었고 조사 결과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엘테크의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강도원 가족의 위치도 알려준 장본인이었다. 이 사건 이후 강도원은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이 기술은 이제 안전하게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강도원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기술이 공개되자 전 세계적인 찬사가 쏟아졌다. 강도원의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최정원과 용감이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기술은 잘못된 손에 넘어갔을 것이고 아마도 악용되었을 것이다. 최정원 씨, 당신과 용감이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강도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최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도원은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보안 책임자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과 판단력은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최정원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자유로운 생활을 좋아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이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용감이도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제 파트너니까요. 강도원은 기쁘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용감이는 이미 우리 가족의 일원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회사의 마스코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최정원과 용감이는 K테크 그룹의 새로운 보안 책임자가 되었다. 그들은 회사의 기술과 직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한편 아기 민우는 용감이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용감이는 항상 민우 곁을 지키며 마치 그의 보호자처럼 행동했다. 민우도 용감이를 무척 좋아했다. 그는 아직 말을 못했지만 항상 용감이를 보면 웃으며 손을 뻗었다. 용감이가 정말 민우를 좋아하네요. 박소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최정원도 미소를 지었다. 네, 용감이는 항상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정원과 용감이는 강도원 가족과 더욱 친밀해졌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보호했다. 몇 개월 후 강도원은 자신의 별장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가족 여행의 일환으로 최정원과 용감이도 함께였다. 다시 이곳에 오니 감회가 새롭네요. 강도원이 말했다. 별장은 이제 완전히 보수되고 더 안전하게 바뀌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주변 환경도 개선되었다. 그들이 별장에 도착한 첫날 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용감이는 아기 민우 곁에 누워 그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박소희가 말했다. 최정원은 미소를 지었다.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제 일이니까요. 그때 갑자기 용감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일어났다. 그는 창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지? 강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정원은 즉시 긴장했다. 그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밖을 살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위협이 아니라 아름다운 밤하늘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다. 아, 용감이가 유성을 발견한 거였군요. 최정원이 웃으며 말했다. 모두가 창가로 모여 아름다운 유성우를 감상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박소희가 감탄했다. 민우도 작은 손을 뻗어 하늘을 가리켰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쁨이 가득했다. 민우도 좋아하네요. 강도원이 웃으며 말했다. 용감이는 민우 곁으로 돌아와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이 평화로운 순간 최정원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다. 그와 용감이는 이제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중요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소중한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용감이,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위험에 처한 아기를 구하고 가족을 보호하며 중요한 기술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은 영웅. 용감아,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최정원이 용감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용감이는 마치 이해한 듯이 부드럽게 짖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충성심이 빛나고 있었다. 별장의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과 결의를 다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용감이가 있을 것이다. 진흙과 가시철사 속에서 아기를 구한 그 용감한 개, 모든 위험을 감지하고 가족을 지키는 충직한 수호자. 용감이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충성,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한 장례식장. 비가 내리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장례식장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이곳에서 고 김미연 씨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32살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는 8개월 된 태아를 품고 있었다. 두 생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비극적인 사고였다. 장례식장의 구석에 서 있던 형사 강도윤은 무거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미연의 사고를 조사하는 담당 형사였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된 이 사건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고 현장에는 미연의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의 흔적이 없었고 도로 상황도 양호했다. 그럼에도 그녀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발견되었다. 강도윤은 미연의 남편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관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슬픔처럼 보였다. 도윤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에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다. 형사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도윤의 옆에 그의 파트너 형사 이수진이 다가왔다. 그녀 역시 평소 복장과는 달리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냥 뭔가 이상해. 이 사고가 단순 사고로 보이지 않아.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특히 부검 결과가 좀 이상했어요. 미연 씨의 몸에서 발견된 약물 흔적이 신경이 쓰여요. 도윤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약물. 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것도 꽤 강한 농도로요. 운전 중에 그런 약물을 복용했을 리가 없잖아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장례식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였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울음소리는 계속되었고 그 소리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김미연의 관에서 나오고 있었다. 저게 아기 울음소리인가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잠깐만요.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진정하세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박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공포보다는 당혹감이 더 크게 보였다. 관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장의사가 천천히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관의 뚜껑을 열기 시작했다. 관 뚜껑이 열리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관 안에는 김미연의 시신이 있었지만 그녀의 배는 이미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아기가 울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아기였다. 순간 장례식장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몇몇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나머지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수진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은 즉시 구급대를 호출했다. 아기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박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죠? 도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미스터리의 서막이었다. 구급대원들이 아기를 데리고 떠난 후 장례식장은 경찰들로 가득 찼다. 도윤과 수진은 박지훈을 별도의 방으로 데려가 조사를 시작했다. 박지훈 씨,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도윤이 침착하게 물었다. 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신 아내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태아도 함께 사망했다고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가 살아있을 수 있죠?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지우는 말을 더듬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충격이에요. 도윤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 씨, 우리가 당신 아내의 사고를 재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단순 교통사고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내분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것도 상당히 고농도로요. 운전 중에 그런 약물을 복용했을 리가 없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진의 말에 지훈이 끼어들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미연이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도윤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그럼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사망 판정을 받은 태아가 살아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당신 아내의 배는 이미 비어 있었는지.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은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연이가 사고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그 뒤로 계속 불안해했죠. 어떤 전화였죠? 수진이 물었다. 누군가 우리 아이를 위협했어요. 그 아이는 태어나선 안 된다는 식의 말을. 미연이는 너무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도윤과 수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미스터리해지고 있었다. 박 씨, 혹시 김미연 씨가 특별한 연구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나요? 도윤이 물었다.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셨죠? 미연이는 유전자 연구원이었어요. 최근에 무언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수진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어느 연구소에서 일하셨죠? 미래생명과학연구소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밀 프로젝트였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씨, 당분간 경찰서에 남아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해요. 장례식장 밖으로 나온 도윤과 수진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래생명과학연구소라. 왜 이름이 익숙하지? 도윤이 중얼거렸다.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여기요. 3개월 전 연구소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이에요. 당시 여러 명의 연구원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미연까지.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연구소의 비밀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 수진은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기의 상태는 어떤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수진이 도윤에게 말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완전히 건강하대요. 마치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처럼요.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이의 DNA 검사를 요청하자. 그리고 미래생명과학연구소로 가봐야겠어.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더 큰 음모가 숨겨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기가 있었다. 미래생명과학연구소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3개월 전 폭발 사고로 일부가 파괴되었지만 나머지 시설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다. 도윤과 수진이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연구소 보안 책임자 정혜진이었다. 경찰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혜진이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도윤이 김미연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 연구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김미연 씨요. 혜진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연구소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혜진이 머뭇거렸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영장 없이는 공개할 수 없어요.
도윤은 침착하게 말했다. 김미연 씨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아가 살아있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오늘 장례식에서 관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살아있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혜진은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다. 따라오세요. 김민준 박사님을 만나봐야 할 것 같네요. 그들은 연구소 깊숙한 곳으로 안내되었다. 보안 게이트를 여러 개 통과한 후 마침내 특별 프로젝트 구역이라고 표시된 문 앞에 도착했다. 혜진이 인터폰을 눌렀다. 민준 박사님, 경찰에서 오셨습니다. 김미연 연구원 건으로요. 네, 긴급 상황입니다. 문이 열리고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김민준 박사는 피곤해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그들이 들어간 공간은 최첨단 연구실이었다. 벽면을 따라 각종 의료 장비와 컴퓨터가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의료용 침대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김미연의 아기가 살아있다고요. 민준 박사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우리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준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앉으세요.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그는 컴퓨터를 켜고 화면에 몇 가지 이미지를 띄웠다. DNA 구조처럼 보이는 것들이었다. 우리 연구소는 인간 유전자 치료법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태아기 유전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었죠. 김미연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수진이 물었다. 그게 아기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민준 박사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미연은 임신 중에도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러던 중 그녀는 혁신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태아의 세포를 재생성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재생성이라니요? 도윤이 물었다. 쉽게 말하자면 죽은 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았어요. 수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김미연의 아기는? 민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태아에게 그 기술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도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고 아이만이라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녀를 죽였죠? 도윤이 날카롭게 물었다. 민준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죽였다고요? 교통사고가 아니었나요? 김미연의 혈액에서 고농도의 수면제가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사고 상태로 만든 거죠. 민준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모르는 척하긴 했지만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미연이 마지막으로 연구소에 왔을 때 누군가 그녀의 연구를 훔치려 한다고 말했거든요. 누구였죠? 수진이 물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 박사가 잠시 망설였다. 3개월 전 폭발 사고 후 연구소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누군가 우리 연구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었죠. 도윤은 생각에 잠겼다. 박사님, 김미연의 연구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민준 박사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사고 직후 그녀의 모든 자료가 삭제되었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 서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수진이 물었다. 분명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민준 박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폭발 사고 후 사망한 연구원들 중 2명도 미연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윤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인 음모였다. 박사님, 혹시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질 만한 외부 단체나 기업이 있을까요? 도윤이 물었다. 민준 박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여러 곳이 있겠죠. 이 기술이 완성되면 인류 의학 역사를 새로 쓰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목소리를 더 낮췄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새생명이라는 의료 기업이에요. 6개월 전부터 우리 연구원들에게 접근해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도윤이 메모했다. 새생명.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네, 강도윤입니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아기를 납치하려고 했답니다. 도윤과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병원은 경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신생아실 앞에는 경비가 강화되어 있었고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도윤이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에게 물었다. 약 30분 전 간호사 복장을 한 여성이 신생아실에 침입했습니다. 아기를 데려가려던 순간 간호사가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죠. 범인은 도주했습니다. CCTV는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신생아실로 향했다. 김미연의 아기는 특별 보호실에 있었고 문 앞에는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동시에 기적 그 자체였다. DNA 검사 결과는 나왔나요? 도윤이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히 김미연 씨와 박지훈 씨의 아이가 맞습니다. 하지만요? 아이의 DNA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일부 유전자가 조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도윤과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떤 식으로 조작됐다는 건가요? 수진이 물었다. 의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 부분이에요. 정상적인 신생아의 DNA와 비교했을 때 이 아이는 몇몇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향상된 것처럼요. 향상이라뇨? 단순히 말하자면 이 아이는 일반 아이들보다 더 강한 면역체계와 세포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전적으로 업그레이드된 거죠.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김미연이 자신의 아이에게 실험을 한 겁니까? 의사가 머리를 극적였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유전자 조작은 매우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때 수진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도윤 선배, 뭔가 발견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다. 범인의 손목에 특이한 문신이 있었다. 이 문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도윤이 자세히 보았다. 문신은 뱀과 DNA 나선형이 얽혀있는 모양이었다. 잠깐, 이건... 도윤이 갑자기 기억났다는 듯 말했다. 미래생명과학연구소의 보안 책임자 정혜진의 손목에 있던 문신이에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연구소 내부 사람이... 도윤은 즉시 전화를 걸었다. 본부에 연락해서 정혜진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세요. 그리고 박지훈도 다시 조사해야겠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도윤은 문득 불안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기가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 박지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아내의 연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도윤이 물었다.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거의 몰랐어요. 미연이는 비밀 프로젝트라며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요. 임신 6개월 즈음
미연이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울면서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미연이는 태아의 세포를 재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유전병을 가진 태아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녀는 더 큰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어떤 가능성인가요? 도윤이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다. 지우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미연이는 이 기술이 단순히 유전병 치료를 넘어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어요. 죽어가는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노화를 늦추거나 심지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그건 불멸에 가까운 연구네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연이가 두려워한 이유였어요. 그녀의 연구가 완성되면 전 세계가 뒤집힐 거라고 했어요. 의학, 경제, 정치, 모든 것이 변할 테니까요. 도윤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아내분이 자신의 태아에게 그 기술을 적용했다는 건가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미연이는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연구소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우리 아이의 DNA에 그 기술을 적용한 거죠. 그럼 아이가 살아있는 이유가 수진이 중얼거렸다. 미연이는 자신이 죽더라도 아이는 살아남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녀의 기술이 완벽했기 때문이죠. 아이의 세포는 어떤 손상이나 외부 충격에도 스스로 재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윤은 경악했다. 그럼 관 안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던 이유는 미연이가 사고로 죽었을 때 의사들은 태아도 사망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세포가 서서히 재생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태어난 거군요. 수진이 말을 마쳤다.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었던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연이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는 특별해. 절대로 그들에게 넘겨주면 안 돼, 라고요. 그들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나요? 도윤이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연구소 내부의 누군가가 새생명이라는 의료기업과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했어요. 도윤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래생명과학연구소의 보안 책임자 정혜진과 새생명 기업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박 씨, 당신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면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요? 도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지훈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들이 저도 감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 저와 아이 모두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도윤의 전화가 울렸다. 네, 강도윤입니다. 뭐라고요? 체포 과정에서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정혜진이 체포 과정에서 자살했습니다. 청산가리를 삼킨 것 같아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자살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를 얻기가. 하지만 그의 사무실을 수색 중인 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대요. USB 하나를 찾았는데 암호화되어 있답니다. 지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USB요? 혹시 그게 미연이가 제게 언급했던 M 프로젝트 파일일 수도 있어요. M 프로젝트라고요? 도윤이 물었다. 미연이가 자신의 모든 연구 데이터를 백업해둔 파일이에요. 그녀는 그걸 아주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고 했는데 도윤은 즉시 본부에 연락했다. USB의 암호 해독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박지훈 씨의 보호를 강화해 주십시오. 그와 아이 모두 24시간 경비가 필요합니다. Understood.
다음 날 아침, 도윤과 수진은 새생명 의료기업을 방문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이 기업의 본사는 고급스러운 유리 건물이었다.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새생명의 대표이사 윤서진이었다.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경찰이 저희 회사를 방문하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도윤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김미연 연구원의 사망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혹시 그녀를 알고 계셨나요? 서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물론이죠. 미연 씨는 뛰어난 연구자였어요. 저희도 그녀를 스카우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녀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윤 대표님, 혹시 미래생명과학연구소의 보안 책임자 정혜진 씨와 연락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진이 물었다. 서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정혜진이요?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정혜진 씨가 어제 체포 과정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무실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발견됐어요. 도윤이 말했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살이라고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하지만 그게 저희 회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정혜진의 은행 계좌 내역이었다. 지난 6개월간 정혜진 씨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송금인은 새생명 R&D로 되어 있네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혜진 씨와 접촉했어요. 하지만 살인이나 음모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도윤이 물었다. 단순한 산업 스파이죠. 저희는 미래생명과학연구소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싶었어요. 특히 김미연 연구원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죠. 정혜진 씨는 그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자살했을까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말 모르겠어요. 아마도 자신의 배신 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웠던 게 아닐까요? 도윤은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윤 대표님, 김미연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세포 재생 기술 말인가요? 네, 알고 있죠. 그건 의학계의 성배와 같은 존재예요. 누구나 탐낼 수밖에 없는 기술이죠. 그리고 그 기술이 이미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도윤이 압박했다.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미연의 태아가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그 기술을 적용했고 성공했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했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네요. 하지만 그게 저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어제 병원에서 누군가 그 아이를 납치하려고 했어요. 범인의 손목에는 뱀과 DNA가 얽힌 문신이 있었죠. 정혜진 씨와 같은 문신이요.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형사님, 저는 정혜진 씨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면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그의 개인적인 판단이었을 거예요. 저희 회사는 절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내심 실망했다. 명백한 증거 없이는 서진을 압박하기 어려웠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해외 출국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진이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저는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회사를 나온 도윤과 수진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선배,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USB 해독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그때 도윤의 전화가 울렸다. 네, 강도윤입니다. 뭐라고요? 정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밝아졌다. USB 암호 해독에 성공했대.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는데요? 수진이 초조하게 물었다. 김미연이 남긴 영상 메시지와 모든 연구 데이터. 그리고 새 생명의 윤서진과 정혜진이 나누는 대화 녹음본이 있었어. 경찰서, 도윤과 수진, 그리고 여러 경찰들이 회의실에 모여 김미연이 남긴 영상 메시지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의 김미연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다. 내 이름은 김미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난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가 개발한 세포 재생 기술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잘못된 손에 넘어간다면 불평등과 차별이 더 심해질 겁니다. 오직 부자들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은 지옥일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3개월 전 우리 연구팀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테러였죠. 그 사고로 내 동료 2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술이 독점되어선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녀는 화면 밖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카메라를 응시했다. 새 생명의 윤서진은 처음부터 내 연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혜진을 매수해 우리 연구소 내부 정보를 빼내고 있었죠. 난 그들이 내 동료들을 죽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나를 노리고 있어요. 김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 연구가 인류를 위해 사용되길 바라니까요. 그래서 난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내 뱃속의 아이에게 이 기술을 적용했어요. 내 아이는 이 기술에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USB에는 모든 연구자료와 증거가 들어있어요.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을 마쳤다. 제발 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기술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한 사람이나 한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인류의 유산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이어서 정혜진과 윤서진의 대화 녹음본이 재생되었다. 김미연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혜진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연구가 완성되기 전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 데이터가 필요해요. 윤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녀가 이미 자신의 태아에게 그 기술을 적용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더 좋죠. 살아있는 증거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미연을 제거하고 아이를 확보하세요. 절대 실패해선 안 됩니다. 녹음이 끝나고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이것으로 윤서진을 체포할 수 있겠네요. 수진이 말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미연의 연구자료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것 같아. 그녀가 원했던 대로 이건 한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 돼.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비상 상황이었다. 뭐야? 도윤이 놀라서 일어났다. 경찰 한 명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병원에서 긴급 상황입니다. 무장한 남자들이 침입했어요. 도윤과 수진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병원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상황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도윤이 현장 지휘관에게 물었다. 약 10분 전 5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병원에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김미연의 아이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와 박지우는 무사한가요? 네, 다행히 특별보호실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계속 접근 중이에요.
도윤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이를 지켜야 했다. 김미연의 유산이자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난 특별 보호실로 가겠어. 넌 여기서 상황을 파악해. 도윤이 결심한 듯 말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조심하세요, 선배. 도윤은 권총을 점검하고 특별 보호실 방향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도는 이미 대피한 환자들로 인해 텅 비어 있었고 간간히 총성이 들려왔다. 그가 특별 보호실 근처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윤서진이 박지훈을 총으로 위협하며 아이를 안고 있었다. 거기서요. 도윤이 소리쳤다. 윤서진이 돌아봤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형사님, 방해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이제 제 것입니다. 아이를 내려놓으세요. 윤서진 씨, 당신은 이미 체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미연 살해와 테러 혐의로요. 서진이 비웃었다. 증거가 있나요? 정혜진은 이미 죽었고 그 USB도 결국 제 손에 들어올 겁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USB를 해독했어요. 당신과 정혜진의 대화 녹음본, 그리고 김미연의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흔들렸다. 거짓말. 그리고 이 순간에도 당신의 회사는 압수수색 중입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아이를 덕과 안았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아이의 DNA에는 미래가 담겨 있으니까요. 박지훈이 애원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내려놓으세요. 그 아이는 무고한 생명이에요. 서진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무고한 생명. 아니요. 이 아이는 인류 역사를 바꿀 열쇠예요. 내가 평생 찾아온 것이죠. 그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처음관 안에서 들렸던 것과 같은 작고 가느다란 소리였다. 서진이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의 망설임이 도윤에게 기회를 주었다. 도윤은 재빨리 앞으로 뛰어들어 서진의 팔을 잡았다.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박지훈이 재빠르게 움직여 아이를 받아냈다. 그 순간 서진은 도윤의 얼굴을 향해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하지만 도윤은 이미 서진의 손목을 잡아 총구를 천장으로 향하게 했다.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총성이 울렸다. 서진이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요. 서진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인류의 미래를. 도윤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이 망친 거예요. 김미연은 이 기술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특권 측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는 서진의 총을 치우고 수갑을 채웠다. 곧 특수부대원들이 도착해 상황을 통제했다. 박지훈은 아이를 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토록 작고 연약해 보이는 생명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훈이 물었다.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김미연의 연구는 국가가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아이도 특별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연이가 원했던 대로군요. 그녀는 항상 이 기술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되길 바랐으니까요. 일주일 후 국립묘지. 김미연의 새로운 장례식이 엄숙하게 치러졌다. 이번에는 빈관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신은 존엄하게 안장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 도윤과 수진도 참석했다.
그들은 멀리서 박지훈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선배 수진이 말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 한 여성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였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와 기술은요? 도윤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시간이 말해주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김미연의 유산은 계속될 거라는 거야. 그녀가 꿈꿨던 대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박지훈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작고 건강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형사님,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지훈이 말했다. 저희는 내일 보호 프로그램으로 떠납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아이 이름은 정했나요? 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미래라고 지었습니다. 김미래. 미연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니까요. 도윤은 작은 미래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그 작은 몸 안에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다. 조심하세요, 지훈 씨. 그리고 미래도. 도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도윤과 수지는 묘지를 천천히 걸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낙엽이 발 아래 사각거렸다. 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선배? 수진이 문득 물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지. 무슨 뜻이에요? 윤서진이 체포됐지만 새 생명은 여전히 강력한 기업이야. 그리고 김미연의 연구를 노리는 건 그들만이 아닐 거야.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미래는 계속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있잖아. 도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김미연의 연구는 이제 국가가 보호하고 있어. 그녀가 원했던 대로 모든 인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들이 묘지를 나설 때 도윤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김미연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새로운 시작이군요, 수진이 말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안드스 3년 후 강원도의 한적한 마을. 박지훈은 작은 정원이 있는 집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3살이 된 미래가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빠, 저기 봐. 나비야. 미래가 즐겁게 소리쳤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미래는 놀랍도록 건강하고 총명했다. 그녀의 특별한 DNA 덕분인지 그녀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고 또래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미래야, 곧 손님이 오실 거야. 들어가서 준비하자. 지훈이 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집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도윤이었다. 그는 이제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장이 되어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박씨.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지훈도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형사님, 아니, 이제는 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도윤이 웃었다. 그냥 도윤이라고 부르세요.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미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누구예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미래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안녕, 미래야. 난 도윤 아저씨야. 내 엄마의 친구였단다. 미래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의 친구요. 엄마 이야기 해주세요. 도윤과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인가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미래는 거실 한쪽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도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김미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세포 재생치료법이 첫 임상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 10명 중 8명이 완전 관해 상태를 보였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네요. 미연이가 알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그녀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이 기술은 특허 없이 공개됐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함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연이 원했던 대로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존재하겠죠? 이 기술을 독점하려는 세력들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새 생명의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미래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우리는 또 도망쳐야 하나요? 도윤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끝내야 할 때가 왔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는 겨우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미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녀의 DNA 샘플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 새 생명의 함정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딸을 바라보았다. 미래는 순진한 미소를 지으며 인형과 놀고 있었다. 그녀는 특별했다. 그리고 그 특별함 때문에 항상 위험 속에 살아야 했다. 미연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훈이 중얼거렸다. 도윤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진실과 정의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겠죠.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그리고 미연이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돕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 생명의 위협을 영원히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미래가 잠든 후 지훈은 그녀의 방에 앉아 오랫동안 딸을 바라보았다. 미래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미연아, 그는 마치 아내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속삭였다. 내가 남긴 기적을 지키겠어. 약속할게.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새로운 결단과 함께 이야기는 또 다른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다.